일본은 1991년에 한 번에 터졌어요. 반토막나고 바닥 찍고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끝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릅니다. 터지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4년째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끝도 없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495건이었는데 11월에는 3,230건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60%가 증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거래는 급감했는데 강남 압구정에서는 65억짜리 신고가 거래가 터졌거든요.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천히 녹아내리는 거의 실체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2006년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했거든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보유세는 매우 낮았어요. 빨리 파는 것보다 오래 들고 가는 게 유리한 세제 구조였던 거죠. 이 구조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팔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절대 팔지 않았거든요. 이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정책이 유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정부가 오래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라고 신호를 보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신호를 따랐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1980년대 일본도 정확히 같은 구조였다는 겁니다. 보유세는 거의 없었고 양도세는 높게 설정해서 팔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이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지 우연히 같은 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결과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 경제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엔화는 강했고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지배했으며 도쿄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믿고 미친 듯이 대출을 해줬어요. 한때 도쿄의 부동산 가치가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와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거대하게 거품이 껴버린 시장이었던 거죠. 여기서 담보 악순환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집값이 5억이라고 합시다. 은행에서 3억을 빌렸다면 집값이 10억이 되면 담보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은행은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새로 빌린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샀어요. 다시 가격이 오르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담보가 올라가니까 더 빌리고 더 투자하는 거죠. 당시 일본에서는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더 올라서 담보가 안전해지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줬습니다. 미친 듯이요. 당시 일본 사회의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게 훨씬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일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하는 게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시대였어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직원을 구하기 위해 여러 대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회사에 가고 싶겠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그런데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죠.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리자 일본 정부가 나섭니다. 금리를 올리기로 한 건데 문제는 속도였어요. 1991년에 몇 달 만에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시장이 적응할 틈을 안 준 거죠. 이러한 급속한 금리 인상은 이미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지금까지 납부하던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월급은 여전히 같은데 갑자기 대출 이자가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급하게 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이 받는 대출의 규모는 개인과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큰 규모의 대출이었거든요. 금리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어진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놓았던 부동산들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는 신규 대출까지 전면 중단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에 오를 건덕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부동산이 쏟아져 나오자 가격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락했어요. 도쿄 도심의 부동산들이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억짜리 집이 2억대로 떨어진 거죠. 대출을 못 갚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한순간에 터지는 순간이었죠. 피해는 기업들과 개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은행이에요. 이렇게 폭락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주체죠. 은행들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해준 금액에 못 미치게 되었어요. 예전에 10억 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그 아파트가 3억이 됐거든요. 은행은 3억을 받고 그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은행들이 하나씩 위기에 빠지기 시작해요. 은행의 위기는 곧 나라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정부 예산을 투입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에요. 물론 이 예산은 부동산 폭락으로 죽어나가는 국민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에서 금리를 거의 0%로 낮춰도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버블의 충격이 너무 심했거든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었거든요. 경제는 그 이후로 성장이 거의 정체된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었고 임금은 오르지 않았으며 저출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고령화까지 겹쳤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가 금리를 확 낮췄거든요.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대출 이자가 싸니까 부담이 적었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퍼졌습니다. 세종시, 인천, 송도, 부산 해운대 같은 신규 개발 지역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30%에서 40% 가까이 뛰었고 서울 외곽인 평택이나 의왕 같은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지배했고 그 분위기가 202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처럼 보이는 시대였죠. 그런데 2021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렸고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월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본은 1991년에 금리를 몇 달 만에 급격하게 올렸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갑자기 이자를 감당 못하게 됐고 급하게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신규 대출까지 전면 중단시켜버렸어요.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자 가격이 곤두박질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렸거든요. 한 번에 0.5% 올리고 시장 반응을 보고 다시 0.25% 올리는 식이었어요.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낸 거죠. 덕분에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출 규제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집값 이상으로 대출을 해줬거든요.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12억을 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어차피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담보가 충분해진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한국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LTV를 40% 안팎으로 묶어놨습니다. 10억짜리 집이면 절반 이상은 자기 돈이 필요했던 구조라는 뜻이에요. 비규제 지역도 70% 정도로 제한했고요. 이런 규제들이 버블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일본처럼 극단적으로 커지지는 않게 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점진적으로 했고 대출 규제도 있었고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어요.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점진적이라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한 번에 터지지 않고 서서히 무너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1991년에 한 번에 반토막이 났어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최소한 여기가 바닥이다, 더 떨어질 데가 없다는 확신 속에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천천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매달 조금씩 떨어지는 자산 가치를 보면서 이번 달도 버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희망을 버리지도 못하고 확신을 갖지도 못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라는 생각 사이에서 4년을 보내는 거죠. 달력상으로는 4년이지만 심리적으로는 10년이나 20년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매달 대출이자를 내고 매달 집값 뉴스를 보면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니까요. 급락은 한 번의 충격이지만 완만한 하락은 만성적인 고통이에요.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둘 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강남은 가격이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산층 지역은 매물만 쌓이고 있어요. 해운대, 수성구, 분당 같은 곳들이요. 외곽으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평택, 동두천, 천안 같은 곳에서는 빈 집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것의 실체입니다. 한꺼번에 폭락하지 않으니까 뉴스에서 대서특필되지도 않고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 중산층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정책 엇박자의 문제입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보고 있었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엇박자 속에서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금리를 올려야 할 때 돈을 풀었고 멈춰야 할 때 계속 풀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먼저 자신의 부동산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해요. 강남에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남은 여전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가격은 그나마 버티고 있거든요. 아직 일할 수 있는 동안은 버틸 가치가 있습니다. 해운대, 수성구 같은 중산층 지역이라면 다르게 생각해야 해요. 이제는 강남의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논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고 있나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나요? 3년 안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지금 파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평택이나 동두천 같은 외곽 지역이라면 더욱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지역은 수요 자체가 줄고 있거든요. 더 떨어지기 전에 현금으로 바꾸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버티는 건 위험해요. 부채 정리도 중요합니다. 고금리부터 갚아야 해요. 신용카드 리볼빙이 있다면 그거부터, 그다음 신용대출, 그다음 주택담보대출 순서로요. 고금리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현금 흐름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3억을 확보했다고 합시다. 월 500만 원을 쓰면 연 6천만 원이에요. 3억을 6천만 원으로 나누면 5입니다. 정확히 5년 후에 통장이 0원이 된다는 뜻이죠. 이건 은퇴 설계가 아닙니다. 원금을 갉아먹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에요. 5년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옆에 있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예요. 통장은 0원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월 500만 원 쓰던 생활을 2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월 250만 원으로 줄이면 3억을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5년을 5년 더 연장하는 거죠. 가족 외식 줄이고 술자리 줄이고 여행 줄이고 모든 지출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살아남으려면 필요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비정한 선택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적어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책이 우리를 이 자리로 밀어붙였고 감시장치가 없어서 아무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으며 금리를 올릴 기회는 이미 지났고 담보 악순환에서 우리는 이미 포획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견딜지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일본의 사례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무너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회복에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은 거울이 없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이 거울을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에요.